나는 매일같이 그의 방 침대 옆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그가 나를 옆에 두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폭풍우 속을 함께 돌아다닌 뒤로 우리의 관계는 그가 나를 마치 자기의 피부치인 것처럼 애지중지하는 정도로까지 바뀌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내가 큰 위안이 된다며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울렁거리곤 했다. 나는 처음엔 그런 애정 표현에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자 그 애정을 진심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처음 병석에 누워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이 있었을 때 그는 내 삶에 대해서 물었고 나는 그에게 어머니와 빅터 삼촌과 대학에서 보낸 나날들 그리고 파탄으로 이끌린 재난의 시기와 키티유가 나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에핑은 자기가 꼴깍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다며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었다. 그가 말했다. 자네는 몽상가야. 자네 마음은 달에 가 있어.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네는 야망도 없고 돈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술을 느끼기에는 너무 철학적이야.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해야지? 자네한테는 뒤를 봐주고 뱃속에 음식이 들어있는지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지 보살펴줄 사람이 있어야 해. 내가 죽고 나면 자네는 곧장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말 거야. 저는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나는 그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거짓말을 꾸며댔다. 작년 겨울 컬럼비아 대학원 도서관학과에 원서를 내뒀는데 거기에서 저를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업은 가을에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자네 학비는 어떻게 치를 셈이지? 거기에서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거기에다 생활비도 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조건. 사실 굉장한 기회죠. 학업은 2년 동안 계속될 거고 그 뒤로 저는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자네가 도서관 직원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포그.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거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들은 결국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는 뚝 떨어진 곳, 순수한 생각의 지성소지요. 그런 식으로 저는 남은 삶을 계속 달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에핑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했지만 우리 사이에서 생겨난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내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것이 마지막 몇 주일 동안 그가 달라진 전형적인 예였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마치 내게 그처럼 다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건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기력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환상,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입안하고 모든 것이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맨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5월 12일이 자기가 임종을 맞는 날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예언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쌍수를 들어 죽음을 맞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이 닿을 때까지 최후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미루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닿지 않으면서 죽음을 거부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목구멍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조차 엄청난 힘이 들 때에도 매일 아침 내가 그의 방으로 들어설 때마다 그가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날짜였다. 더구나 그때쯤에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곤 했다. 5월 3일인가 4일이 되자 그의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12일까지 목숨을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직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안심을 시켜줄 셈으로 그가 날짜를 물을 때마다 틀리게 알려주었고, 상태가 특히 안 좋았던 어느 날 저녁에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사흘을 건너뛰기도 했다. 처음에는 7일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8일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9일이라고 하는 식으로. 에핑은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서 그 불일치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좀 더 뒤에 그의 상태가 다시 나아졌을 때는 날짜가 며칠 앞질러 가 있어서 그 뒤로 이틀 동안은 계속 그에게 9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것이 그에게 자기가 의지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느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건 나는 그의 삶이 12일에 끝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된다는 말을 하곤 했다. 심지어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내게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의 관심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었다. 나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아가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그런 독백을 계속하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아서 상상력이 동났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병법을 동원하곤 했다. 예를 들자면 전에 얘기했던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를 다시 들려주거나 기억을 더듬어 시를 암송해 주거나. 에핑은 특히 토머스 와이어트 경과 풀키 그레블의 시를 좋아했다.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언급하는 식으로. 참으로 이상하게도 나는 그때 했던 이야기들 중 몇 가지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예컨대 캄보디아에서의 확전, 켄트주에서 벌어진 살인 등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 에핑 곁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빨이 다 빠져버린 해벌어진 입, 가쁜 숨을 몰아쉴 때의 가래 끓는 소리, 천장을 응시하는 물기 어린 청맹관이 눈, 담요를 움켜쥔 가늘고 긴 손가락, 쪼글쪼글 주름이 진 놀랄만큼 창백한 피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그 연상은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내 마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에핑의 얼굴이라는 윤곽 안에 놓였고, 나는 그 생각을 하면 눈앞에 다시 그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앉아있는 방을 상세히 설명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때도 있었다. 나는 우리가 예전에 산책을 하던 때,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가 예전에 산책을 하던 때 개발해낸 바로 그 방법으로 어느 한 가지 물체를 골라내어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침대 덮개의 무늬, 방 귀퉁이에 놓인 책상, 창문 옆에 걸려있는 액자에 끼워진 파리 시내 지도. 에핑이 내 이야기를 따라올 수 있는 한 그런 세세한 설명이 그에게 크나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는 사물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 아스라이 멀어져 일종의 천국으로서 손에 넣을 수 없는 일상적인 기적의 영역,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는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서의 의식 가장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에핑에게 그것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마치 사물의 세계에서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다른 모든 선을 능가하는 선이기라도 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그 방에 있는 물체들의 세세한 특징들, 모직물과 면직물, 은그릇과 양은그릇, 나무결과 회반죽의 소용돌이 무늬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더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하나의 틈을 깊이 파고들어 색깔과 모양을 열거하고 보이는 것 모두의 미세한 면면을 탐색하며 그를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그리고 에핑이 점점 더 쇠약해질수록 우리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는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면서 더 열심히 그 일에 매달렸다.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도 세세히 파고드는 바람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설명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다. 나는 어느 것도 하다못해 허공에 떠도는 먼지조차도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갔고 공간이 무한해져서 세상 속에 무수히 많은 세상이 생길 때까지 공간의 한계를 파고들었다.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어쩌면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내 목소리가 에핑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생각에 도취되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물론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차츰차츰 기력을 잃었고 내가 그와 함께 보냈던 마지막 이틀 동안은 그에게 내 말소리가 들렸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나는 그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5월 11일 오후 8시까지 내가 그의 곁을 지킨 뒤 흉 부인이 교대를 하러 와서 밤 동안에는 쉬어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가 저 양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댁은 아침부터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바람을 좀 쐬어야 해요. 저 양반이 밤 동안 견딜 수 있다면 댁이라도 기운을 차려두어야 하니까요. 나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어제도 했던 말이고 저 양반은 아직 명줄이 붙어 있어요. 나는 키티를 불러내어 달의 궁전에서 식사를 한 다음 텔리어 극장에서 2편 동시 상영 영화 중의 한 편. 나는 그 영화 제목이 제와 다이아몬드라고 기억하지만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을 보았다. 여느 때 같았으면 나는 키티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겠지만 그날은 에핑이 어떻게 되었을지 불안해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키티와 함께 웨스트엔드 대로를 따라 아파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흉 부인과 함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아파트로 들어선 것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였는데 흉 부인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문을 열자 우리는 무슨 일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에핑이 세상을 뜬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간호원에게 정확한 시간을 물어보고 그가 운명한 시간이 자정에서 2분을 넘긴 12시 2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 에핑은 10일까지 버틴 셈이었다. 그 상황이 너무도 어이없어 보여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근질거렸고 내 뇌에 있는 전선들이 갑자기 합선을 일으킨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방 한 구석으로 건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눈물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발작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그것이 웃음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얼마쯤 더 시간이 걸렸다.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